챕터 1 충격적 도입부. 제 이름은 한서임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금야군 출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함흥에서 왔다고 소개합니다. 평양도 멀고 국경도 먼 중부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북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광장에 수백 명이 모여서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요. 저는 그런 장면을 2번 봤습니다. 원해서 본 게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봐야만 했습니다. 그 XX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어야만 해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눈을 가리고 입에는 자갈을 물립니다. 소리조차 못 지르게 해요. 군인 3명이 나와서 총을 쏩니다. 한 명당 3발씩 총 9발입니다. 총소리만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중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4살짜리 딸과 남편이 제일 앞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은 딸이 보지 못하게 아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기 가족이 앞에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눈을 가렸으니까요. 그 여자는 무슨 죄로 XX 당했을까요? 4,000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쌀 10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매일 찾아오는 사람을 견디다 못해 죽였고, 그래서 공개 XX를 당한 겁니다. 무대 위 보위부 사람이 외쳤습니다.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니고 단돈 4,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악당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돈조차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XX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은 쉬쉬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기는 무슨 죄냐? 왜 앞에서 보게 했냐?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저도 그때 어린아이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맨 앞에서 다 봤어요. 그날 밤부터 3달 동안 악몽을 꿨습니다. 2번째로 본 XX는 2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한국 드라마 CD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제가 살았던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곳을 탈출했을까요? 얼음이 깨지는 강을 건너며 총을 맞을 뻔했고 군견에게 쫓기며 산을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도움을 주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2 북한에서의 일상.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는 걸요. 함경남도 금야군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과일, 고구마, 곡식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끼를 먹으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모 집 농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집안일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당시 북한에서는 모든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시작해서 그들로 끝났습니다. 집집마다 초상화를 걸어 놓았어요. 그 사진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이라고요. 모든 노래에도 그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같은 노래에도 김정은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인민을 위해 새벽을 밟으며 굶으면서까지 현지 지도를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세뇌였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사회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생활총화라는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비판을 합니다. 생활총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 비판을 끝내면 이번엔 그 그룹 안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저 동물을 지켜봤는데 이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앉을 수 있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비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일 생활총화 시간에 나를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옆집도 스파이, 앞집도 스파이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주변에도 보위부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중국으로 먼저 탈북하신 후 북한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했죠. 한국에서 보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조차 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평양까지 올라가서 검열을 받았어요. 컴퓨터로 스캔해서 내용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그제야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엄마가 여러 통을 보냈는데 우리가 받은 건 3통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편지를 받은 후부터 보위부 2명이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어느 날 저는 큰이모 집에 농사일을 도우러 며칠 갔다 왔는데 보위부가 찾아왔습니다. 왜 보고 안 하고 다니냐? 고 하더군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민반장한테 보고해야지. 너는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돼.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감시 대상이라는 걸요. 다행히 우리가 무사했던 건 엄마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다는 게 들통났다면 우리 가족은 지도에서도 없어졌을 거예요. 어디론가 끌려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17년 전까지 살았던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챕터 3 각성의 계기.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오직 엄마만 생각났어요. 부모님을 잃고 이모 집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저에게는 엄마의 기억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를 먹으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삶. 아무리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살다가는 희망이 없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모와 이모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저를 탈북시키려고 계속 브로커를 보내던 시기였거든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성미가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이모부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돈도 안 보낼 거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다 맡아 했어요. 농사일도 아기들 돌보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탈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이 제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탈북하자. 이곳을 떠나자. 하지만 결심이 쉽게 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총 3번이나 탈북을 거부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거부한 이유는 이모와 이모부가 겁을 줬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따라가면 중국에 팔려간다. 젊은 여자는 강제로 시집 보내진다.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니 무서웠어요. 엄마도 보기 전에 팔려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컸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이모부가 또 말했어요. 브로커 따라가면 팔리지 않으면 XX를 뺀다.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럼 나는 엄마 얼굴도 보기 전에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고는 싶었어요. 하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저는 달달 외웠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호를 머릿속에 새기고 그 종이는 불태워버렸어요. 언젠가 내 마음이 정말 결정됐을 때 그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모의 대화를 듣고 난 후였죠. 다행히 저는 팔려갈 걱정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탈북하셔서 브로커 비용을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안전하게 강을 건너도록 군인들한테 줄 돈까지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쪽 브로커가 돈을 떼먹은 거예요. 엄마는 분명 충분한 돈을 보냈는데 그 브로커가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섭외하는 대신 돈을 적게 주고 밀수꾼들과 함께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 과정은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겠지. 만약 잡히면 그냥 자살하자. 그래서 작은 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칼은 원래 엄마가 탈북하기 직전에 주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성인 되면 이걸로 요리해서 먹고 살아라.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칼을 무기로 들고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잡히면 그 칼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다시는 이 하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4 탈출 결심과 준비. 브로커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이모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외웠던 전화번호로 몰래 연락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북한에도 공중전화가 있긴 했지만 국제전화는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모와 이모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장 좋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예쁘게 가고 싶었어요.
굽이 조금 높은 신발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말이에요. 옷도 제일 괜찮은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신 작은 칼을 품에 숨겼어요. 그날이 3월이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추웠어요. 하지만 너무 두껍게 입으면 수상하니까 적당히 걸쳤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모네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어린 동생들의 자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보이부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누가 보고 한 건 아닐까? 모든 그림자가 다 사람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따라와.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길도 아닌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 움막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2명이 더 있었어요. 밀수꾼들이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1명이었어요. 여자 밀수꾼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신발 바꿔 신어. 자기가 신던 낡은 운동화를 건네줬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굽 높은 신발로 강을 건너려 했다니요. 강까지 1시간 더 가야 해.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돼. 불빛 보이면 무조건 엎드려.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수꾼들은 이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그들은 물건을 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도 건네줬고요. 물론 돈을 받고요. 엄마가 제대로 된 비용을 냈다면 군인들이 눈 감아주는 시간에 안전하게 건넜을 겁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돈을 떼먹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택해야 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 모두 엎드렸습니다. 군인들의 순찰이었어요.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땅에 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자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3월이라 곳곳이 녹아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강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걸 건너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밀수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 강 너머에 엄마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저는 엄마가 주신 칼을 꽉 쥐었습니다. 잡히면 이걸로 끝을 내자. 절대 끌려가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